인적이 드문 숲속에 카메라를 든 한 사람이 오랜 시간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이곳에서 새들의 디스코 파티가 열리기로 했거든요. 지금 이 카메라맨은 자신이 초청받지 않은 디스코 파티의 취재를 위해 잠복 중입니다. 아, 드디어 파티가 시작되는군요. 자연 선택이란 특수한 환경 안에서 생존에 적합한 개체군이 생존과 번식에서 이익을 본다는 이론입니다. 자연 선택이라는 이론을 만든 다윈은 새들의 현란한 춤사위가 자신의 이론에 역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새의 화려한 깃털과 과시적인 움직임은 환경 적응의 틀에 끼워 넣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소모적입니다. 고심하던 다윈은 종의 기원을 펴낸 지 12년 만에 인간의 유래와 성선택을 발표합니다. 수컷의 화려한 과시행위, 매혹적인 새들의 노랫소리는 암컷들이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성선택에 의한 미적 진화는 개체가 생존하는 데 불필요해 보이는 많은 특징들을 발달시킨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이 성선택 이론은 명백히 자연선택 이론과 모순적입니다. 자연선택 이론에 따르면 개체가 생존에 유리하고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데, 실제 자연에선 적에게 잘 노출되는 특성을 지닌 수컷들이 암컷들에게 선택되는 일이 빈번했죠. 적응을 유도해야 할 자연 선택이 이런 무의미한 사치를 허락해도 되는 걸까요? 자연 선택은 적자 생존, 즉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생물만이 살아남는다는 원칙에 따른 개체 속가내기입니다. 그런데 거추장스럽기만 한 화려한 깃을 땅에 질질 끌고 다니는 수컷 공작이 어떻게 적자일 수 있을까요? 다윈은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합니다. 성선택을 다룬 인간의 유래와 성선택이 자연 선택을 다룬 종의 기원만큼 유명해지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나 성선택을 통한 진화는 자연 선택을 통한 진화만큼이나 중요한 진화의 메커니즘입니다. 지구상에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생물학적 아름다움은 어떻게 등장하게 된 것일까요? 이 질문을 통해 언뜻 보기에 무용한 아름다움과 예술이 왜 존재하는지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모츠 자압이라는 생물학자는 자신의 논문 핸디캡 원리에서 공작새의 긴 꼬리에 대한 위문을 밝혀내려 시도합니다. 수컷 공작새의 긴 꼬리가 암컷에게 선택받은 이유는 자신이 이런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형태의 꼬리라는 핸디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강인한 존재인지 암컷에게 어필한다는 것입니다. 이 핸디캡 이론은 후에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에도 실립니다. 아모츠 자아비의 핸디캡 이론은 자연 선택으로 모든 종류의 진화를 설명하려는 진화론자들에게 애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류학자 리처드 프럼은 여기에 반박하며 자연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아름다움은 자연 선택과 적자 생존이라는 유물론적 진화론의 개념만으론 결코 설명해낼 수 없다고 주장하죠. 리처드 프럼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 공룡의 깃털을 예로 듭니다. 그런데 혹시 공룡이 살아생전에 우리가 영화를 통해 익히 보아오던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공룡을 연구하던 고생물학자들은 주사전자 현미경을 통해 공룡의 화석을 관찰하다가 독특한 원통형 물체를 발견합니다. 리처드 프럼은 이 원통형 물체가 멜라닌 소체임을 발견하면서 비로소 공룡이 살아생전에 깃털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멜라닌 소체란 세포의 색채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분자인데요. 인간의 머리털 색상이 저마다 다른 것은 멜라닌 소체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프롬이 연구한 1억 6천만 년 전의 안키오르니스 화석에서 발견한 멜라닌 색소 세포 배열은 햄버그종이라는 닭과 비슷했습니다. 저 옛날 멸종한 공룡들이 실은 거대한 새와 모습이 흡사했던 것이죠. 새들의 깃털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단계로 진화되어 왔는데요.
두 번째 단계의 솜털은 보온 기능이 매우 뛰어나서 자연 선택 이론만으로도 왜 이런 형태로 진화했는지 설명하는 데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진화 단계에 들어서면 깃털이 왜 이런 형태가 되어야만 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에 접어들면 학자들 모두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혹자는 깃털의 형태가 넓적한 형태로 진화한 것을 비행을 위해서라고 주장했으나 날지 못하는 공룡 또한 이런 형태의 깃털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프럼은 네 번째 단계의 널쩍한 깃털이 성선택 메커니즘으로 진화했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 단계의 솜털은 보온에는 뛰어나나 네 번째 단계의 깃털만큼 아름답진 않습니다. 네 번째 단계로 진화한 깃털을 통해 수컷 공룡은 암컷에게 아름다운 색깔 패턴을 과시할 수 있게 됩니다.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등장한 이 진화적 혁신은 이후 등장한 공룡의 후손인 새들이 비행에 필요한 공기역학적 힘을 획득하도록 이끕니다. 깃털이 비행을 위해 진화한 게 아니라 비행이 깃털에서 진화했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새가 공중으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만든 진화의 동인이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였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아름다움이란 뭘까요? 객관적 아름다움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세계적인 석학 유발 하라리에 따르면 세상엔 세 종류의 실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개인의 선입견이나 편견, 선호나 취향에 따른 주장이나 판단을 주관적 실제라 한다면 어떤 사태나 사물 또는 주제에 관해 타인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근거 있게 내린 주장이나 판단을 객관적 실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두 층위의 실제 외에 또 다른 층위의 실제가 존재합니다. 바로 상호 주관적인 실제이죠. 상호 주관적 실제는 여러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에 의존하는 실제를 의미합니다. 이 상호주관적 실제의 대표적인 예가 돈입니다. 돈은 객관적 가치가 없습니다. 화폐는 먹을 수도 입을 수도 없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수십억 명이 그 종이 쪼가리의 가치를 믿고 있기에 가치가 생성됩니다. 돈이 가치 있다는 나의 주관적 믿음과 상대의 주관적 믿음이 일치하고 있기에 실제로 가치가 생성된 것이죠. 아름다움은 실제일까요? 그렇다면 어느 층위의 실제일까요?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촉각으로 느낍니다. 그런데 이 감각적 지각의 자기중심성으로 말미암아 나와 타자들이 똑같은 감각을 느낄 것이라 상정하거나 혹은 전적으로 다른 것만을 느낄 것이라 상정한다면 이 둘 모두 극단적인 생각입니다. 아름다움은 객관적이지도 주관적이지도 않습니다. 아름다움은 상호 주관적인 실제입니다. 최근 한 화장품 회사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특정 얼굴이 아름다운지 동의하냐는 물음에 무려 79%의 사람들이 같은 의견을 보였다고 합니다. 어떤 얼굴이 아름다운지에 대해 합리적 근거까지는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유의미한 수치로 나의 주관성과 타자의 주관성이 일치도를 보인 것이지요. 새벽에 울려 퍼지는 새들의 코러스, 성난의 깃털에 아로새겨진 현란한 무늬, 자연계에 펼쳐진 그 밖의 경이로운 장면과 소리들, 자연이 선보이는 이러한 다양한 아름다움은 동물들의 주관적 평가가 장구한 세월 동안 누적된 진화사의 산물입니다. 아름다움은 인간 상상력의 산물이 아닌 실제입니다. 수컷 새들의 화려한 깃은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지만 인간 역시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이기적 유전자의 저자 리처드 도킨스는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를 비인격적이고 맹목적인 힘이라 기술한 바 있죠. 그러나 자연은 눈, 귀, 코 등과 인지 메커니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무수히 많은 생물들이 자신의 감각을 이용해 성적이고 사회적인 선택을 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심미적 배우자 선택은 자연 선택의 등가물도 아니고 단순한 파생물도 아닌 새로운 진화 방식입니다. 미적 진화 이론이 시사하는 것은 동물이 미적 행위 주체로서 자신이 속한 종에 진화해서 나름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자연 선택만으로는 인간 문화의 유희적인 측면들과 장식적인 요소들, 가령 음악, 미술, 스포츠, 드라마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에서 가장 독특한 측면의 대부분이 우리 조상들의 짝짓기를 통해 진화해 왔습니다. 미적 감성과 같은 인간 마음은 성선택을 통한 번식이익 추구의 기능을 면밀히 들여다보아야만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움을 다룬다고 믿어왔던 미술의 영역에서 아름다움이라는 가치가 미심쩍은 것이 된 지 오래입니다.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비판적 인종이론, 탈식민주의 이론, 동성애 이론과 같은 이론 진영에서 가치라는 것이 계급,
인종, 젠더, 성적 성향과 같은 요소에 의해 규정된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미와 추라는 가치평가적 개념 역시 상호 위존적이고 질이나 시대, 문화나 민족 같은 다양한 매개 변수에 의해 규정되는 개념이지 모든 시대와 질을 초월한 보편적인 아름다움 같은 것은 없다고 합니다. 이제 미적인 가치평가를 섣불리 하는 이들은 엘리트주의적이라 취급되기 십상이며 현대의 미술 작가들 역시 미와 추의 관습적 도식을 전복하는 다양한 예술적 실천을 활발하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장렬히 전사한 인류의 오랜 가치를 자연과학자들이 복권시킵니다. 생물학과 뇌과학 분야에서 인문학에서 제시하지 못하는 설득력 있는 아름다움에 관한 담론들을 활발히 생산해내고 있죠. 조류학자 리처드 프롬은 예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저서 아름다움의 진화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그는 예술이 감상자와 예술가 간의 역사적 공진화 과정의 결과물이라고 말합니다. 그에 따르면 예술은 객관적 특질도 주관적 감상 능력도 아닙니다. 예술 작품이 된다는 것은 미적 공진화라는 역사적 산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예술이란 예술 작품과 그에 대한 평가가 함께 공진화하는 일종의 의사소통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예술에 대한 프롬의 정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예술이 삶을 예술보다 더 즐겁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그날까지 양질의 컨텐츠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거꾸로 읽는 미술사의 거미였습니다.